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런던에는 봉쇄 조치를 강화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영국과의 비행편을 취소하고 인적 교류를 중단하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를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경계하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돌아다니고 싶은 본능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이러스는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이참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종이라는 말은 생물 분류학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기준종과 같은 종이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종보다는 낮은 단계, 품종보다는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 집단에 사용합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학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variety입니다.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영어로 된 기사에 등장하는 용어는 variety가 아니라 variant입니다. variant는 변화가 일어난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한글 번역이 변종, 이형, 유전적 변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종이라는 용어가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사용하는 분류학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종이라는 용어보다는 변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이번 동영상에서는 변종이라는 용어 대신 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이라는 용어는 좀 밋밋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포털에서 클릭을 받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나라 기자들이 선호할 만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로 매체가 시끄러운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답은 NO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 직후부터 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변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면 이번 사건을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DNA, RNA 그리고 단백질이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생명의 정보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변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정보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에 저장되어 있고 이 정보는 전사 과정을 통해서 mRNA에 전달되고 이것은 다시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됩니다. 이런 과정은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일부 특별한 과정을 제외하면 사람, 식물, 세균을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DNA는 ACGT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ACGU로 1:1의 관계로 mRNA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mRNA로 전달된 정보는 3개의 염기마다 1개의 아미노산이 대응되어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림에서 AUG는 메티오닌, AUC는 아이솔루이신, UCG는 세린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3개의 염기가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64개의 코돈을 정리해 놓은 표를 코돈표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염기 서열을 가진 유전자가 있다면 이 표를 이용해서 어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DNA의 8번째 자리에 있는 T가 G로 바뀌면 이에 따라 세 번째 아미노산 L이 R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핵산에서는 T8G 변이라고 표시하는데 8번째 자리의 T가 G로 바뀌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미노산 수준에서는 CTA 코돈이 CGA 코돈으로 변하면서 루이신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의 아미노산에 일어난 이 변이는 루이신의 약자인 L, 아르기닌의 약자인 R을 이용해서 L3R이라고 표시합니다. 18번째 자리에 A가 G로 변할 경우 AGA 코돈과 AGG는 모두 아르기닌을 코딩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염기는 변했지만 아미노산에서는 변화가 없는 변이를 유사돌연 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8번 위치의 변이처럼 아미노산이 달라진 경우를 비유사돌연 변이라고 합니다. 유사돌연 변이의 경우 유전자는 변했지만 최종 산물인 단백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숨은 돌연 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식세포의 경우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매우 드물게 변이가 일어나는데 62억 개의 염기 중에서 1년에 3개 정도의 오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낮은 빈도로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다양한 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는 3만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 막 단백질, 피막 단백질,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2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내에서 복제하는 동안 3만 개의 염기 중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의 생존에 중요한 부위가 망가지는 변이가 일어나면 그 바이러스는 사라질 테니까 그러한 변이는 관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이러스가 더 잘 번식하고 감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이가 생기면 더 잘 퍼질 것이기 때문에 더 자주 관찰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백질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우리 신체 세포를 감염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는 효소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ACE2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라고 있는 물질은 아니고 원래는 혈압을 낮추어주는 작용을 하는 효소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기 위하여 이 효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파이크 단백질에 생긴 변이가 ACE2 단백질과 더 잘 결합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변이는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난 직후부터 변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간의 관계를 표시한 이 그림을 개통도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O형 바이러스가 주로 발견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V형이 자주 발견되고 그 이후에 G, GV, GH, GR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는 모두 이들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적게는 10개의 변이가 많게는 35개의 변이가 축적된 바이러스가 관찰되었습니다. 사람의 경우 62억 개의 염기 중에서 1년 동안 3개 정도의 변이가 축적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약 1년 동안 3만 개의 염기 중에서 평균 20개의 염기가 변한다고 보면 사람에 비해서 140만 배나 빨리 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적 느린 변이 속도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19의 2배, 에이즈 바이러스는 코로나19의 4배의 속도로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전염성이 강한 것도 있고 전염성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초기에 주를 이루었던 OLVS형은 지금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대신 G, GR, GH, GV형이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고 다양한 변이 중에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더 빨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G사이드 사이트에 포함된 3611개 유전체 서열 분석 결과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국 정부에 보고된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개통도 중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영국에서 발견되었던 초록색 안에 있는 변이들과 비교하면 어느 한순간 짠 하고 나타난 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이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축적되어 가는 데 반하여 이 변이는 한꺼번에 17개의 비유사 변이와 6개의 유사 변이가 축적된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4종류의 유전자에 17개의 비유사 변이가 생겼는데, 한 예를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501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에서 타이로신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체 지도에서 어떤 자리에 변이가 생겼는지 표시한 그림입니다. 그림상으로 봐도 스파이크 단백질에 집중적으로 변이가 축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변이가 없는 것은 그 부위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 바이러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 부위에 변이가 집중되는 것은 그 부위의 변이가 바이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 세포의 표면 단백질과 결합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조를 바꾸어가며 더 유리한 변이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의 501번째 자리가 타이로신으로 변하면 ACE2와 더 잘 부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지금까지 보고되었던 변이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변이 축적 속도를 나타낸다면, 윗부분에는 9월 20일에 처음 수집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축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처음 발견된 이후에는 다른 변이들과 비슷한 속도로 변이를 축적해가고 있지만, 처음 나타났을 때는 어느 한순간 많은 변이를 축적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변이가 축적된 상태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입원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혈장 치료제를 투입하게 되는데, 혈장에 있는 항체에 의해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항체 반응을 피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변이 바이러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혈장 치료제를 투입하고 항체 반응을 피한 바이러스가 선택되고 변이를 생산하고 증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한 명의 환자 신체 내에서 변이가 축적되고 감염력이 좋게 선택된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내에서는 확실히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변이에 비해서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에 처음 수집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심증을 굳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의 판단에 의해서 런던에는 기존에 없던 4단계의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영국과의 인적 교류를 중단한 국가가 여러 생겼으니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과학적 결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501번째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으로 변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는 최근에 검진되는 바이러스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계통이지만 동일하게 501번째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으로 변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변이 바이러스 모두 매우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계통은 대부분 영국 내에서 발견되었지만 덴마크에서 일부 발견되었고, 이탈리아에서도 한 개의 서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계통도상의 위치를 보았을 때 각 나라에서 별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발표는 최근에 있었지만 최초로 수집된 것은 9월이니까 이미 그 사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계 각 지역으로 퍼질 만큼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밝혀져서 G사이드 사이트에 공개된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3,611개 유전체 중 8개만 대한민국에서 얻어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분석된 것이 8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연구비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이번과 같이 갑자기 생긴 사건에 대해 재빨리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한 후에 연구비 유용으로 고발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한 연구비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비를 책정하는 것도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 책정된 연구비도 드물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이 정도이면 많은 개발도상국은 바이러스 유전체 연기 수혜를 얻기 위한 연구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바이러스 출처가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밖에 없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이 변이 바이러스의 분포를 정확히 반영한다기보다는 이것은 바이러스 염기 서열 정보의 분포도이고 실제의 바이러스 분포는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살펴봤는데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백질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3차원 구조입니다. 614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파틱산에서 글라이신으로 바뀔 경우인데 이 한 개의 아미노산의 변화로 인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서로 단단하게 뭉친 닫힌 구조에서 느슨하게 풀어진 열린 구조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인 ACE2 단백질과 더 잘 결합하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는 더 높아진 감염력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월에 처음 발견된 이 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다가 6월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에서 이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614번째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으로 바뀌지 않으면 바이러스 사이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에 처음 영국에서 발견되고 최근에 영국 총리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가며 점점 더 감염력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더 위협할까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률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초기에 15%까지 올라갔던 치명률이 이후에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4%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5월과 6월 사이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기에 아주 낮은 값에서 점점 증가하여 정점을 찍는데 그 이유는 이 그래프가 그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가지고 치명률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진자 중에서 일부가 사망하기 때문에 처음 확진자가 나온 날짜에는 치명률이 0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초반에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정점을 찍고 난 뒤에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치명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료체계입니다. 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양원에서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에크모나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병실이 부족하면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구성입니다. 특히나 확진자 중 어떤 집단의 비중이 높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감염자 중 젊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에 우왕좌왕하던 시기를 지나 요양원 등 노인들이 많이 기거하는 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했다면, 그리고 젊은이들의 왕성한 혈기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지 못했다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검사를 많이 했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세가 심한 사람만 검사해서 확진자들이 대부분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치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검사 대상을 무증상자까지 확대할 경우 치명률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하여 전염력이 높아진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병증이 더 순화되었다면 치명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더 순해졌다는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최소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대세를 차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라면 치명률이 서서히 내려오는 결과가 아니라 위로 치솟는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이 중에서 어떤 요인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거론되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더 순해지는 것은 어쩌면 순리에 가깝습니다. 독한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감염자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을 철저히 검진하는 경우에는 감염 초기에 확진되어 격리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 됩니다. 즉 감염된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하는 변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사할 경우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증상이 거의 없는 순화된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된 줄 모른 채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심하고 치명률이 높은 독한 바이러스는 줄어들고 증상이 없거나 약한 순한 바이러스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명률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 중에서 더 잘 퍼지는 변이 바이러스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았을 때 독한 바이러스가 많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백신이나 혈청치료제, 중화항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잘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작용할지 아직 명확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항생제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돌연변이 세균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인간이 개발한 어떠한 항생제에도 저항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병원균과 이를 없애려는 인간과의 싸움은 끝이 없는 물고 물리는 공격과 방어의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이를 없애려는 인간과의 싸움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시에 전 인류가 백신을 맞고 한방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싹 없애지 못하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에선가 변이를 일으키고 다시 유행했다가 이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이 한참 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백신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를 피해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도 순식간에 이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례 없이 많은 제약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면 순식간에 여러 회사의 백신과 치료제를 테스트하고 제일 적합한 것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희망 섞인 전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는 점점 더 순해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조그마한 증상에도 재빨리 검사할수록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순한 바이러스가 대세가 되는 시기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들이 육종이라는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축과 농작물을 진화시켰듯이
검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순하게 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가급적이면 순한 맛 변이 바이러스가 대세가 되어서 세상이 좀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